쇼턴입니다. 오늘은 D-30 행정사 실무법 예상 사례 1세트 풀겠습니다. 8문제. 1번 도로교통법, 그러니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나중에 취소 처분으로 바뀌었죠.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 음주 추정 응하지 아니한 때 음주운전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죠.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을 넘어서 0.03에서 0.08 미만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갑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공무원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고 세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했고, 경찰 공무원이 체열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의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6%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서장은 갑에게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했고, 갑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서를 수령하고 이후 교통소양 교육도 이수했네요. 이후에 지방경찰청장이 갑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갑의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을 한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논하라. 목차에서 보신 것처럼 실내보호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한 이후에 행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실내보호 원칙 위반되는지, 결론은 위반되겠죠. 왜냐면은 실내보호 원칙상 요건을 검토했어요. 실내보호 원칙의 요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5점이네요. 일단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죠?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가 있어야 되고, 신뢰에 기초한 개인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와 개인의 조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에 반하는 후행을 해서 개인의 신뢰를 이를 신뢰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해야 하죠. 근데 봤을 때 일단 신뢰가 뭐죠? 갑의 신뢰가 뭐죠? 이미 선행조치 처분인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수령한 때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거죠. 이후에 지방경찰청장이 갑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은 그 갑의 신뢰와 그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 갑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이 되겠죠. 왜냐? 위법 부당한 처분이기 때문에 갑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재결을 할 겁니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그린 다음에 문제의 소재 살 붙이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소재 논점 정리해야겠죠. 일단 취소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해야 하고, 그 다음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가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가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에서는 취소심판 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한 후에 행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실내보호 원칙 위배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하에서 이제 그 관련된 걸 논의하면 돼요. 그래서 취소 심판을 논의를 먼저 하면은 취소 심판이란 것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다시 행정심판은 개념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요.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 요거를 잘 써야지. 이게 메인이니까, 그죠? 요것만 잘 써도 어느 정도 점수가 되는 거죠. 신뢰보호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고요. 요건은 첫째, 행정기관의 그 선행조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신뢰에 기초한 개인의 처리가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와 또 개인의 조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겠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 행정기관이 그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행위를
하여 이를 신뢰한 개인의 권익을 침해해야 된다. 요건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요건을 쓰면 위반의 효과를 검토해야겠죠. 위반의 효과.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하면 위법한 행위가 돼서 그 효과는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 심리 및 잭을 봐야겠죠. 심리는 요건 심리와 본안 심리로 나뉘죠. 그래서 요건 심리는 심리 내용에는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심사인 요건 심리가, 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 부당 여부에 관한 심사인 본안 심리가 있습니다. 재결은 요건 재결인 각하 재결과 본안 재결인 기각, 인용, 사정 재결이 있겠죠. 그래서 사례 해결을 볼게요. 사례 해결. 말씀드린 대로 판단컨대 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하는 데 있어 신뢰보호 원칙을 준수해야겠죠.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이후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그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 그리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행정청 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미 가백에는 선행처분인 운전면허 정지처분서를 수령했고요. 그때 이미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고, 지방경찰청장 가백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은 가백 신뢰 및 법정 안정성에 대한 침해로서 허용될 수 없고 위법부당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이 되고요. 위법부당한 처분이 되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가배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재결을 내려야겠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상 조정 절차에 대해서 약수라시오 문제가 20점짜리 나올 수 있겠죠. 개념.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심판 청구에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을 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심판 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절차는 개시, 진행, 조정서 작성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송달, 그 다음에 심리, 기일의 지정. 일단 위원회는 결정으로서 조정을 개시합니다. 결정으로서 조정을 개시하고, 이 경우 위원회는 조정 개시 결정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심판 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 간이 통지 방법으로 알릴 수 있고요. 진행은 위원회는 심판 청구된 사건의 그 법적, 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모두 참작해서 조정의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면 됩니다. 그 조정서를 작성해야죠.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에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해서 조정안 작성을 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정서를 작성하고요. 송달은 지체 없이,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조정서 정본을 송달합니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정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알려야 하고요. 조정은 청구인에게 조정서가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주의를 택하고요. 청구인에게 조정서가 송달되었을 때 효력 발생하고요. 위원회는 조정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고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 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소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처분 상대방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심리기일의 지정이죠. 심리기일의 지정. 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심판 절차의 진행을 위한 위의 심리기일을 직권으로 지정한다. 위원회는 행정심판 절차의 진행을 위해 심리기일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 조정의 효과겠죠. 첫째, 기속력, 직접 처분, 간접강제. 조정 역시 재결과 동일하게 기속력 발생합니다. 그죠? 기속력 발생하고요. 따라서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청구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며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청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처분 가능합니다.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따라서 일정한 배상을 명하도록 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조정이 있으면 그 조정 및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심판 청구에 대한 조정이 있으면 조정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 청구 못합니다. 행정심판법상의 조정 절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절차, 특히 절차 부분 이 부분이 포인트겠죠. 효과도 기속력, 직접 처분, 강제강제 효과가 있고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됩니다. 그 심판 청구에 대한 조정이 있으면 그 조정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설치. 사무소 설치는 기본적으로 하나만 할 수 있죠. 하나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 사무소 설치할 수 있죠. 그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사무소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속 행정사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 사무소 소지를 관할하는 시장대행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전할 경우 10일 이내 그 이전 후의 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이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 안 하면. 세 번째, 행정사 사무소 이전할 때는 100만원 과태료. 그리고 신고를 받은 시장 등, 그죠? 종전의 시장 등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시장 등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 사무소 소지지를 관할한 시장 등에게 보내야 하겠죠. 관련 서류 요청할 수 있고 종전 행정청에게 요청 가능합니다. 종전 시장 등이죠. 시장 등에게 관련 서류 요청 가능하고요.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에 사무소 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행합니다. 행정사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으면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명칭은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 글자를 씁니다. 누구누구
행정사 사무소, 그 다음에 행정사 합동사무소 글자 사용하고, 행정사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면 되고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무슨 행정 뭐 연구소 이런 식으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행정사 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행정사 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당연히 사용하지 못하죠. 과태료,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과 행정사 사무소나 행정사 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사유는요,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 위해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한 시장 등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 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행정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업무 정지 기간에 절대 하면은 안 되고 자격 취소되고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딴 일 알아봐요. 딴 일. 할 거 많잖아요. 행정사 말고도 할 일 많으니까 딴 일 찾아보면 된다. 비송사건 심리. 이거 2019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유사하게. 그래서 심리는 나왔기 때문에 쭉 목차를 가지고 설명할게요. 그래서 의, 그 다음에 개념과 심리 절차 중요하죠. 그래서 소송 절차와 달리 변론을 요하지 않고 일반적 신문의 방법에 의해서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송사건 심리. 그 심리 절차를 준용한다. 그렇죠? 비송사건의 항고 부분의 심리 절차는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상의 항고 심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물론 비송사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의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항고심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요. 심리 방법은요, 임의적 변론입니다. 그래서 임의적 변론이란 그 기일에 그 수서법원이 공개 법정에서 그 당사자 양쪽이 구두로 판결의 기초가 될 그 소송 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를 변론이라고 하죠. 변론. 그렇죠? 그 심판 기일에 수서법원이 공개 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이 말로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 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데요. 소송법상 판결 절차는 심리를 위해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만 합니다만, 비송사건 재판은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서 하기 때문에,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서 하기 때문에 그 심리에는 변론을 반드시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의적 변론 절차에서는 변론이 열려도 반드시 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면으로 제출해도 된다는 겁니다. 임의적 변론 절차에서는 변론이 열려도 반드시 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 제출해도 가고요. 따라서 기일의 해태 문제나 진술 간주나 자백 간주, 소취하 간주 등의 적용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상의 그런 문제 등의 적용은 없고요. 또 임의적 변론, 그 다음에 신문에 의한 심리에서 임의적 신문이죠.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는 변론을 열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문의 방법에 의하여 심리를 합니다. 그래서 비송사건의 신문은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예외적으로 비송사건 중에서도 그죠? 재판 전에 관계인의 의견 또는 진술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그 의견이나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하나 그 진술을 청취할 필요는 없고 서면의 진술도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다. 의견의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하나, 진술을 청취할 필요는 없고 서면 진술도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공개주의라는 비송사건의 신문은 비공개가 원칙이죠. 법원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만 방청을 허가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송사건의 그 비쟁송성,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간이성, 신속성 요청에 의한 거고요.
다만 쟁송의 성격을 지닌 재판상 대회에 관한 사건은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대위는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조서의 작성. 법원 사무관 등은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관하여는 필요적으로 조서를 작성해야 하죠. 기타 신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관하여는 필요적으로 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기타 신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요, 검사의 신문 참여 및 통지가 이루어지고요. 사실 인정에 관한 원칙, 이거는요 절대적 진실발견주의입니다. 절대적 진실발견주의. 비송사건에서는 그 사실 인정에 관하여 절대적 진실발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법원은 자유로운 방법으로 사실 조사를 행하고 객관적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직권 탐지주의죠. 그러니까 비송사건에 있어서 사실 인정은 법원은 직권으로 행해지고 법원은 자유롭게, 그죠? 자유롭게 사실 발견을 위한 자료를 수집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처분권이 배제된다. 이게 뭐냐? 비송사건 절차에 있어서 사실 인정은 오로지 법원의 직권으로 행해지고 그 민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같은 그 당사자의 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처분권의 포기, 일락 개념이 부정되고요. 당사자의 자백이 그 법원을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또 의제 자백 등도 인정되지 않으며 단지 법원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단순한 참작 사유에 불과할 뿐입니다. 입증 책임은요? 입증 책임은요? 비송사건 절차에서 민사소송과 같은 증거 제출 책임이라는 의미에서 주관적 입증 책임은 발생하지 않죠. 다만 어떠한 사실의 진위가 불명일 때 그 사실을 요건으로 하는 재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객관적 입증 책임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주관적 입증 책임은 없지만 그 어떤 사실의 진위가 불명일 때 그 사실을 요건으로 하는 재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객관적 입증 책임은 존재합니다. 사실 인정의 방법은 첫째, 사실의 탐지. 이게 사실의 탐지라는 것은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방법 중 증거 조사를 제외한 것을 말하고요. 당사자의 변론은 법원의 직권 탐지를 보완하는 데 그치고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법원이 알아서 자기의 책임과 직권으로 수집하여 판결의 기초를 삼아야 합니다. 당사자 심지어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법원은 자기 책임으로 또 직권으로서 수집해서 판결의 기초를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수집 의무는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요.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한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증거조사는요. 비송사건에서의 증거조사 방법은 증인신문과 감정이 있습니다. 증인신문. 증인과 감정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겠죠. 사실의 탐지와 증거조사의 촉탁. 사실의 탐지 및 증거조사를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그냥 비송사건 심리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읽어야겠죠. 많이 읽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 문제. 비송사건 당사자 개념과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당사자의 개념은 일단 비송사건에서 절차에 주체적으로 관여한 사람도 있고 재판에 그 효력을 직접 받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송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양자가 일치하진 않아요. 따라서 비송사건 당사자란 양 개념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비송사건에서의 당사자란 당사자의 개념. 비송사건에서의 당사자란 그죠? 당에 비송사건을 신청하거나 종국재판에 의해 직접 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당의 비송사건을 직접 신청하거나 종국재판에 의해 직접 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받는 자. 양 당사자가 일치할 필요는 없고요.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첫째, 수인의 이해관계인이 각각 독립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경우. 독립해서 이해관계인이 각각 독립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각각 독립 신청할 수 있죠. 각 신청권자로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의 전후가 있더라도 신청의 전부에 대해서, 그렇죠? 신청의 전부에 대해서 공동 소송의 경우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각 신청은 독립한 것이므로 일부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어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수인의 신청인이 공동하여서만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상 반드시 수인의 공동 신청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인의 신청인이 공동하여서만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 요건은 비송 사건 재판 시까지 충족해야 되고요. 1인의 취하에 의해서 신청 요건인 인원수에 부족하게 되면요, 그 신청은 부적법하게 되는 거죠. 부적법 각하되겠죠. 그럼 반드시 공동 신청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이런 경우는요, 반드시 신청을 공동으로 하여야만 합니다. 공동으로 하여야 하죠. 이 경우에 법률이 요구한 신청인의 일부가 결여된 경우 그 보정이 없는 한 법원은 부적법 각하해야겠죠. 네 번째, 수개의 신청 사건을 병행해서 심리와 재판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상 공동의 신청 사건은 아니나 수개의 신청이 있으면 유사 필요적 공동 소송 사건처럼 심리와 재판을 병행할 것이 요구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심리와 재판을 병행할 것이 요구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유사 필요적 공동소송 사건처럼. 그러나 이들 사건도 고유 필요적 공동소송 사건이 아니므로 각 신청인은 자유롭게 취하 가능합니다. 당사자 개념과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분석하면 됩니다. 자, 6번. 정보통신윤리원 청소년 보호부에 특정 사유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했다. 특정 사유가 있는 이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월 15일 효력 발생 시기로 명시하여 고시하였다. 문제 1번.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의 성질과 대상적 격을 검토하시고 10점. 30점으로 이제 사안의 고시에 의해 A는 자신의 웹사이트가 같은 해 3월 15일에 폐쇄되었음을 알았으며 이에 해당 고시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같은 해 5월 1일 고시에 대한 취소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청구기간 여부가 문제죠. 청구기간 원칙 처분이 있음 안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180, 그 다음에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래서 고시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 기산점이 문제가 돼요. 고시에 대한 청구기 기산점을 고시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청구이 현실적으로 안 날 기준으로 할 것인지, 가 문제가 되는데, 고시에 있어서 청구 기간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고시나 공고에 의해 행정처분하는 경우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 발생 시,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 발생 시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합니다. 따라서 결론부터 내자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특정 의무를 발생시키는 일반 처분이죠.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매체의 기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한 경우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는 불문하죠. 따라서 사안에서 어떻게 되죠? 청구인인 A가 그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는 불문하죠. 고시의 효력 발생일인 1월 15일에 그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간주하죠. 행정심판은 5월 1일 날 청구를 했죠. 그러면 안 날로부터 1월 15일부터 안 날로부터 90일, 그죠? 90일이 경과했죠. 90일이 경과했잖아요, 그죠? 한 3개월, 한 4월, 한 15일은 경과하잖아요, 그죠? 5월 1일이기 때문에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부적법한 청구다. 이렇게 결론 내려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결정 및 고시의 성질부터 볼게요. 이거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결정 및 고시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특정 사건을 규율하는 일반 처분에 해당합니다. 일반 처분. 그래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의 대상 적격 여부, 여기서 행정심판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행정심판은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죠. 근데 처분이란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는 일반 처분에 해당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만 일률적으로 특정된 사실을 금지시키는 의무를 부과하죠. 특정된 사실을 금지시키는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인터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그 청구 기간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고시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청구인이 현실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할 건지가 문제가 됩니다. 고시에 대한 청구 기간, 기산점을. 청구 기간에 대한 의의를 적어야겠죠. 의.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란 청구인이 소정의 심판 기간, 소정의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고요. 원칙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이 두 기간 중에 먼저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당해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 각하하죠. 예외도 있어요. 90일에 대한 예외. 청구인이 천재지변, 천재지변, 전쟁, 사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그 14일은 불변기간입니다. 180일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시에 있어서의 청구 기간. 고시에 있어서의 청구 기간 문제는 처분이 이거를 좀 정리해야겠죠. 처분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경우, 그죠? 처분의 상대방이 특정인의 경우, 당사자의 고시 또는 공고를 본 경우, 본 날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지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 발생 시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안날로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 기간을 기산한다. 그래서 사안이 해결됐을 때 사안 해결은 청소년 유해 매칭을 결정 및 고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특정 의무를 발생시키는 일반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매체의 기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한 경우라면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는 상대방이 고시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청구인 A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불문하고요. 고시의 효력 발생일인 1월 15일에 그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간주가 되고요. 행정심판은 5월 1일 날 청구를 했기 때문에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합니다. 조금 빠르게 정리했죠. 예. 직접 써보는 연습 쇼터지에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송사건 당사자 능력. 이거 선정 당사자 요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선정 당사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당사자 능력을 단문으로 얘기하자면은 당사자 능력이란 비송사건의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능력이죠. 민법상 권리 능력, 그죠? 과 대응하는 것, 민법상 권리 능력과 당사자 능력은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능력은 권리 능력과는 반드시 동일할 수는 없고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가 행한 비송행위, 뭐 신청, 항고 등은 법률상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래서 선정 당사자의 인정 여부. 그럼 먼저 선정 당사자의 의의부터 봐야겠죠. 선정 당사자랑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이, 그죠? 공동 소송인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가운데서 모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 다시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 소송인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가운데서 모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선정 당사자라고 하고요. 비송절차법상 준용 여부인데요. 선정 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비송사건 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예. 준용 안 돼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규정은 선정 당사자에 대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비송사건 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같은 경우는 토지구획 정리조합에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선정 당사자가, 그죠?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들이 선정 당사자를 선정한 행위는 효력이 없어서 위 신청은 선정 당사자가 단독으로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의 정수에 미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례는 그 토지구획 정리조합 사건이죠. 그래서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선정한 선정 당사자가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들이 선정 당사자를 선정한 행위는 선정 당사자 선정 행위는 효력이 없어서 위 신청은 선정 당사자가 단독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봐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의 정수에 미달해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당사자는 그 비송사건 절차법상에 적용되지 않고 준용되지 않고 판례도 그 관련된 판례이겠다. 조합원 2분의 1 이상 선정한 선정 당사자가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이러한 선정 행위는 효력이 없어서 그 신청은 그냥 단독으로 한 것에 불과해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의 정수에 미달해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보죠. 이행 재결의 기소력 확보 수단으로서의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이것도 유사 기출 작년에 나왔네요. 그래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직접 처분은 뭡니까? 행정청이, 그죠? 행정청이, 그죠?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가 당해 처분을 직접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질이 뭐죠? 행정심판 작용이면서 동시에 이거는 행정심판 작용이면서 행정처분의 성격, 행정심판 작용이면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 제도의 취지는 의무 이행 재결의 이행 강제 제도를 말합니다. 요건은 자, 처분 명령 재결이 있어야 되고요. 직장하고 있으면 처분 명령 재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해당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뭡니까? 직접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당사자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한 시정을 명하고 해당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어야 하고요. 직접 처분을 위해서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사자가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청이 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재결의 이속력이 미치는 범위 내로서 재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의 내용에 한정됩니다.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행정청에게 행정청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당해 행정청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한계 위원회는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직접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간접강제에 대해서 써야겠죠. 개념. 간접강제라는 것은 행정심판이 인용재결에 따라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혹은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것을 간접 강제라고 합니다. 취지는 그 인용 재결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작용이며 행정심판 작용이며 동시에 직접 강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요. 절차는 위원회는 간접강제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청구인은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 이제 불복하면 행정소송 제기하면 되고요.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자, 4번 효과. 간접강제 결정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고요. 결정서 정보는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제에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간접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한과 같은 효력이 있고요. 그 간접강제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소속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미치고요. 결정서 정보는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제에 관계없이 집행권한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효력이 있고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을 규정한다. 그래서 간접강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하고요. 다만 민사집행법 33조 집행문 부여의소, 그 다음에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청구에 관한 이의예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예소에서 관할 법원은 피청구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그 중에서 관할 법원은 피청구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즉 관할은 행정법원이다. 산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강제, 직접강제, 간접강제,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 수단으로서의 직접적인 간접강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약수를 하라. 그러면은 간접강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직접강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목차는 개념과 취지, 절차, 그 다음에 효과 순으로 나누고요. 일단 간접강제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죠? 행정청의 인용재결에 따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그죠?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위원회는 결정으로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취지는 인용재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심판 작용이고요. 직접강제 한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는 간접강제 결정하기 전에 그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되고요. 간접강제가 불복한 경우 당연히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고 사정의 변경에 따른 변경이 있었다. 그런 경우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효과는 간접강제의 효과는 집행 권한의 효력을 갖고요. 또 강제 집행에 관해서 민사집행법은 준용이 되면 그 관할을 행정법원이 가져간다는 거고, 직접 처분은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하지 아니할 때 위원회가 당해 처분을 직접 행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행정심판 작용이면 행정처분이고 서의 성격을 갖고요. 취지는 의무이행 재결의 이행 강제 제도다. 처분 명령 재결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 인정된 의무이행 재결의 이행 강제 제도, 즉 처분 명령 재결의 실효성 확보 그를 위해서 의무이행 재결의 이행 강제 제도고, 요건은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 명령의 재결이 있었고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뒤에도 해당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는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범위, 그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있는 범위는 그죠?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재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 내용이 한정이 되고요. 한계는 위원회는 처분의 성질상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직접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직접 처분을 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정보, 공개, 처분을 줄 수 있다.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는 직접 처분을 하지 아니합니다. 네, 오늘도 1세트 여기까지 끝냈고요. 이제 1세트 끝났습니다. 나머지 2세트 정도 더 훈련하면 될 것 같아요. 30일 남았으니까 매일 3세트 도전하는 겁니다. 수험은 훈련이다. 수험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쇼터디와 함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